이 책도 보여요? 제1장 갑자기 찾아온 마음의 병 우울증. 프랜차이즈 창업 그리고 파산.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변화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 나는 평범한 중소업체인 카드 단말기 회사 영업사원이었다. 주로 음식점 등을 관리하며 단말기 설치 및 카드 전표를 회수하는 일을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점 사장님들과 대화가 많았다. 당연히 그래도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했다. 당시 한창 프랜차이즈 사업이 붐이었다. 나는 결혼을 약속한 지금의 아내와 상의를 했다. 아니, 상의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내 의견의 전달이었다. 월급쟁이가 아닌 우리 일을 하자며 설득했고 끝내 결혼을 미루기로 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우리는 모아둔 돈 한 푼 없이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문제되지 않았다. 내 의지와 열정이 대출이라는 든든한 장벽과 함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날려주었기 때문이다. 당시를 회상하면 프랜차이즈 정보나 장사 관련 책을 여러 권 읽었더라면 좀 더 신중히 결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는 2001년 겨울 영등포에서 프랜차이즈 분식점을 오픈했다. 평소 음식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프랜차이즈의 장점을 활용해 비법과 방법을 배워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조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열심히 준비했고 특히 주방 청결에 신경을 많이 썼다. 처음엔 손님이 온종일 끊이지 않았다. 종일 서서 일하며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손님이 많았다. 돈을 더 벌어볼 욕심에 오토바이까지 사서 배달을 했다. 하루에 60만 원이라는 매출이 발생했다. 모두 하나같이 잘 선택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 번은 근처 부동산에서 어떤 손님과 함께 찾아와 가게를 다시 팔 생각 없냐고 물어왔다. 나와 아내는 손사래를 치며 그럴 생각 없다라며 거절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다. 그 시점에 팔았어야 했음을. 이후 주변에 다른 경쟁 음식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당시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불러왔고 종일 서서 주방일을 하는 것이 힘이 붙었다. 영등포 방향 서부 간선도로는 출근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차량 정체가 심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4시에 출발했다. 내가 새벽장을 보는 동안 아내는 홀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잠을 잤다. 정상적인 사람도 힘든 주방 일을 임신한 몸으로 종일 서 있어야 하니 오죽 피곤했으랴. 지금 생각해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따라와준 아내에게 그저 미안할 따름이다. 서서히 매출이 줄어드는 시점에 아내가 만삭이 되어
더는 주방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잠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처가에서 시간을 보내게 했다. 하는 수 없이 주방 일은 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나 한 사람의 무모한 결정으로 가족 모두를 힘들게 했다. 프랜차이즈 분식점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져만 갔고 대출금과 이자, 각종 카드 금액을 메꾸기에 정신없었다. 100만 원에 가까운 월세마저도 버거웠다. 더 이상은 아니라고 느끼신 어머니께서 다른 방도를 내놓았다.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프랜차이즈 분식점보다 단일 메뉴로 가자고 했다. 바로 가마솥 순댓국이었다. 어머니께서는 맛있는 집을 알고 있으니 본인이 임금도 받지 않고 일하며 기술을 배워오겠나라 하셨다. 그로부터 2달 뒤에 어머니와 나는 대형 가마솥을 사서 주방을 다시 꾸몄다. 간판도 새로 달았다. 또 다시 빛을 내 공사를 했다. 그렇게 나는 불안한 내일을 애써 달래가며 이번만큼은 괜찮을 거라며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나의 예상은 빗나갔다. 나는 개업한 지 1년 6개월 만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이 위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한마디로 쫄딱 망했다. 이거를 보면서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봐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면 저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며 라며 뭐 이 사람 책 속의 주인공도 이만큼은 괜찮을 거라며 긍정적으로 말했잖아. 그런데 왜 망했냐고 비아냥거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처음 한두 번은 실패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패를 짚고 일어서느냐 아니면 부산 해운대 일가족 집단 자살 사건처럼 비극으로 끝을 보느냐에 따른 거죠. 한 두어 번 실패를 딛고 재도약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 책 속의 주인공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이 된 거죠. 물론 전공과도 다르다 보니까는 경험이 없는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처음으로 잘 된다면 사람이 오만하거나 교만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 거죠. 어찌되었든 나는 신용 불량자가 됨과 동시에 아빠가 되었다. 아빠가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나는 살아야 했다. 아니, 가족들을 살려내야 했다. 신용 불량자의 삶은 생각보다 버거웠다. 내가 잘못한 결과라 하더라도 장당 없는 돈을 해결하지 못한다. 시간 좀 잠깐 내가 여기 가서 이거 신청하면 5분간 아침 일찍부터 울려대는 독촉 전원은 불안과 함께 자존감마저 극도로 떨어뜨린다. 당장 취직이 문제였다. 나는 어렵사리 배송업체에 입사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해당 구역에 김밥 가맹점에 들어가는 재료를 배송하는 일이었다. 아내는 모든 면에서 아껴야 했다. 어느 여름 오후의 일이다. 아내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장을 보기 위해 마트로 향했다. 장을 보던 중 진열대에 하얀색 면티가 눈에 들어왔다. 세일 행사 중이었고 가격은 3,000원이라 적혀 있었다. 아내는 딸을 앞에 안고 그 티를 한참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으면서 꼼꼼히 살폈다.
혹시 불량품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렇게 아내는 그 하얀색 면티를 계속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아내가 이런 행동을 반복했던 이유는 살까 말까 고민이 되어서였다. 생활비가 빠듯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지 따져보고 또 따져보느라 그랬다.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아내는 딸 아이를 붙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나는 이런 사실을 15년이 지나고서야 아내에게서 우연히 듣게 되었다.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지만 그날 일을 회상할 때면 아내의 눈에는 지금도 눈물이 맺히곤 한다.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를 틈만내며 생각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화물차 박스를 만드는 골판지 원단을 싣고 내려주는 배송일을 소개받았다. 온몸으로 골판지 원단을 싣고 내려야 하는 일이다. 몸은 고되지만 잘만 하면 수입 면에서 일반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도 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려면 화물차를 구매해야 했다. 당시 아내의 뱃속에 둘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15년 된 2.5톤 화물차를 장모님께서 빌려주신 돈 100만 원으로 구매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에어컨은 작동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굴러가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운전석 위 천장은 찌그러져 내려앉아 있었다. 상관없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 일은 짐을 머리에 이고 뛰어다니며 싣고 내리기를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일명 까대기라 불리는 이 일은 꽤 힘든 일 중 하나에 속한다. 비나 물에 젖기라도 하면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짐을 싣고 가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라도 하면 도로 한복판에서 낭패를 보기 일쑤다. 도로 한복판에서 비닐이나 덮개를 씌우다가 자칫 떨어져 골절상을 입기도 한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루 3번을 왕복하며 일했다. 둘째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 가장 힘든 시기에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난 중간만으로도 내게는 큰 기쁨이자 행운이었다. 아내에게 감사한다. 이제는 더 뛰어다녀야 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책임감도 2배가 되었다. 간혹 깔끔하게 차리고 회사에 출근하는 다른 이들을 보고 있으면 부럽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남들의 일상적인 삶이 내게는 버겁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를 돌잔치를 한 달여 남겨두고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이의 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느낌이 좋지 않았다. 당시 아내는 아이 둘을 데리고 오랜만에 처가를 방문했다. 언니 집에서 놀던 아이가 갑자기 왼팔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가까운 정형외과에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한참을 진료하고서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아내와 처형은 발걸음을 재촉해 지방대학병원에 입원했다. 한참 여러 검사를 반복하다가도 상태를 모르면 기다리라고만 했다. 며칠이 지나서야 원인 불명이라는 말을 들었다. 왼쪽 팔목의 부위의 뼈가 녹아내려 휘어졌다라고 말했다. 그것을 치료하려면 왼쪽 팔목에 약 한 뼘의 길이의 고름을 빼내야 하는 수술을 해야만 했다. 이때 생긴 흉터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나와 아내는 망치로 머리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새벽에 골판지 원단을 싣는 상차 준비를 하려다 말고 트럭을 운전해 경상남도에 위치한 처가로 향했다.